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시현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의 광학적 진단 두 번째 시간으로 업석션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진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라즈마의 다양한 변수들, 특히 밀도나 온도의 에너지 분포 함수나 그들의 공간적, 시간적인 변화들을 다양한 방법, 기구, 그리고 실험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행위들을 플라즈마 진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진단은 궁극적으로 플라즈마의 주된 변수인 밀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는 물리적인 특성과 화학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다 정확한 플라즈마의 진단을 통해서 각 응용 분야에 맞는 플라즈마 소스의 개발 및 플라즈마의 공정 최적화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진단은 어떠한 응용이나 플라즈마 소스 개발에 있어 선행이 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플라즈마 진단은 다양한 특정 방식이나 방법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접촉 여부에 따라서 접촉식, 비접촉식, 측정 방식에 따라서 정기적 진단, 광학적 진단, 측정 대상에 따라서 직접 측정, 간접 측정, 측정 형태에 따라서 수동적, 능동적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될 플라즈마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광학적인 진단에 속하며 비접촉식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플라즈마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진단의 대표적인 방법은 전기적 진단법으로 프로브가 익히 널리 알려져 있고요. 다만 전기적 진단인 프로브로 측정할 수 있는 플라즈마 변수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 물리적인 변수들이기 때문에 광학적 진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적 진단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여전히 연구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광학적 진단은 기존의 전자온도, 중성정온도, 이온온도, 전자밀도, 중성적 밀도, 다양한 이런 변수들을 측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비접촉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혹은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전자기파를 입사시켜 플라즈마 정보를 얻는 방법이 되겠으며 이렇기 때문에 IR부터 UV, 마이크로웨브, 엑스레이까지 다양한 전자기파의 영역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프로브에서 얻지 못하는 중성종, 즉 화학 반응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광학적 진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펙트럴 다이그노스틱 또는 플라즈마 스펙트로스코피, 옵티컬 다이그노스틱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엔 다양한 광학적인 진단 툴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미션이나 혹은 업섭션의 프로파일이나 하프 위드스, 반측복, 시프트, 그리고 연속 스펙트럼에 대한 인텐시티 세기 등을 분석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광 방출, OES라 부르는 방법과 광흡수, OES 방법이 있겠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OES는 플라즈마로부터 자연스럽게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를 통하여 측정하는 행위가 되겠으며 반면에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는 외부의 램프를 활용하여 플라즈마의 빛을 입사한 후 그 램프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플라즈마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광학적인 방법은 특히 OES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그리고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열평형 모델이 요구되기도 하며 광진단 방법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레이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트루이트 밸류어블 라인 사이트 즉 플라즈마 그 빛이 지나가는 경로 패스에 대한 적분된 값을 보기 때문에 인버전 메소드를 통하여서 로컬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 또한 필요하며 다양한 광학기구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러한 광학기구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광진단을 위해서는 광학기구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파악도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광진단을 크게 분리해보면 플라즈마 방출을 이용한 OES 그리고 외부 램프의 빛의 흡수를 이용한 OAS로 나눌 수 있으며 지난 시간에 공부한 OES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장 간단한 라인 아이덴티피케이션부터 EPD, 액티로메트리 그리고 이를 분석한 그 전자 밀도나 전자 어기 온도 그리고 컨티듐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자 밀도, 전자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공부할 OAS는 일반적으로 브로드밴드 UVAS나 특별한 라인에 대한 UVAS, 즉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 방법이 되겠는데요. 추후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특별히 레이저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즈마 스펙트로스코피는 크게 OES와 OAS로 분류될 수 있는데 또 다양한 진단법들의 행위에 따라서 패시브한 방법과 액티브한 메소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행위를 패시브 메시지라고 하며 OAS처럼 외부의 램프를 플라즈마에 쪼여서 어떤 반응을 보는 경우는 액티브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LIF 같은 경우는 레이저 인듀스드 플로레센스라고 해서 추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플로레센스 즉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분석하기 때문에 OA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이저를 쏴서 거기에서 여기되는 플라즈마 내부의 빛에서 방출되는 빛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액티브한 매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OAS란 무엇인지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OAS는 옵티컬 업서션 스펙트로스코피의 약자로 빛의 흡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흡수 대상은 플라즈마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자들은 아톰이나 분자들은 P 레벨에서 Q 레벨로 익사이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렉트론 임팩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의의 에너지를 가지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을 흡수하여서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들뜬 상태로 전자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디익사이션을 통해서 빛을 낼 수도 있고 또는 빛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이 경우 업서션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것은 외부에서 입사한 빛이 내부의 특정 이 빛의 파장을 흡수하는 종들에게 흡수가 되게 되면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빛의 세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하는 빛과 트랜스미트 투과된 빛의 세기의 변화량을 관찰하는 것이 업서션 스펙트로스코피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입사한 빛의 세기와 플라즈마, 즉 매질을 통과하여 약해진 투과된 빛은 비얼 램버트로라는 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비얼 랑베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비얼 램버트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비얼 램버트로로 다음처럼 익스포넨셜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투과된 빛은 초기 빛에 대해서 익스포넨셜리 감소한다. 그런데 그 익스포넨셜리 감소하는 값을 우리가 observanc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흡수된 빛이라는 것은 즉 그 물질 안에 그러니까 플라즈마 안에 들어있는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매질들 즉 아톰이나 몰리큘이 되겠죠. 그 빛들이 흡수한 양은 결국 밖에 있던 초기 입사하는 양에서 투과된 양을 뺀 값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처럼 흡수된 빛의 세기 absorption intensity는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A라는 값, observance라고 하는 값은 결국엔 해당 특정 파장을 흡수하는 아톰이나 몰큐리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리고 얼마나 잘 흡수할 것이냐 하는 absorption cross section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흡수하는 플라즈마의 길이와 그리고 알려져 있는 그 종들에 대한 absorption cross section을 알고 있다면 플라즈마 내부의 그 물질들이 분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밀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absorption 스펙트로스코피는 기존의 프루브나 액티노미터를 제외한 방출 스펙트로스코피 즉 OES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플라즈마의 화학 종들의 절대값, 절대 밀도를 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임의의 원자와 플라즈마 안에 존재하는 원자와 분자들에 대한 절대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적당한 파장의 빛을 가지는 램프를 외부에서 쏘아주기만 한다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는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와 달리 플라즈마의 빛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램프의 빛의 세기의 변화를 관찰하는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서션 스펙트로스코피는 결국에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램프에 따라서 측정 가능한 종들이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거꾸로 얘기하게 된다면 플라즈마 내부에 존재하는 원자나 분자들의 절대 밀도를 측정하고 싶을 때 알려져 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어느 파장의 영역을 흡수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외부의 램프의 파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UV, VUV, EUV 램프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러면 특별히 이러한 영역을 선택해야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관찰하고자 싶은 것은 중성종 혹은 뉴트럴 파티클, 원자나 분자들이 되는데 그냥 원자나 분자가 아니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안정한 상태에 있는 원자나 분자들입니다. 이들이 실제로는 외부 일렉트론 임팩에 의해서 역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플라즈마 내에서 이온화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 과정을 거칠 텐데요. 결국에는 이 중성종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국엔 화학적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부터 역이 될 수 있는 원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역이를 시킬 수 있는 빛의 파장들은 대부분 UV나 VUB처럼 하이 에너지를 가지는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UV, VUB, EUV 레인지에서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위한 램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시관성 영역을 적용할 수도 있긴 한데요. 가시관성 영역에서 특별히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부터 역이 되는 종들이 존재하는 경우는 가시광 램프를 사용해도 되고, 그 외에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 그라운드 영역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특정 메타스테이블에 있는 영역들이고, 그들을 메타스테이블에서 어떤 역이된 스테로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장의 경우에는 가시관성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주로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아톰이나 분자들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진단법으로 OES를 소개하기 때문에 주로 UV나 VU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UV, 울트라바이올렛은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 즉 200에서 350 나노 정도가 되겠습니다. UV는 또 그 특정 파장에 따라서 UVA, B, C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실 UVA, B, C는 우리가 이런 플라즈마나 어떤 광학 쪽에서 주로 사용하기보다는 UVA, B, C를 나누어서 어떤 살균을 하는 영역에서 뒤에 플라즈마 응용을 이용한 살균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살균과 관련된 파장으로 나눌 때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모두 통칭하여 UV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영역은 200에서 350 나노 영역 같은 경우는 웬만한 가시광 스펙트로스코피로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VUB의 램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VUB 레인지는 보통 100나노에서 200나노, 50나노에서 한 100나노 영역이 되기 때문에, 즉 50나노에서 200나노 정도, 그래서 200나노 이하의 짧은 파장입니다. 이러한 짧은 파장은 공기 중에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따라서 일반 가시광 분광기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분해능이 안 좋은 가시광 분광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분광기는 한 150나노부터도 측정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는 빛의 흡수가 공기 중에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일반 분광기들은 사실 진공 상태에 있지 않고 대기 중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빛을 받는 동안에 이 짧은 파장은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정밀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VUB 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시광 분광기를 쓸 수 없게 되고, 진공 내에서 사용되는 분광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다른 분광기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그레이팅과 엑시트 슬릿, 인트런스 슬릿들이 존재하고 미러들도 존재하지만 VUB에 특화되어 있고, 이 분광기 자체가 진공 펌프에 의해서 배기가 이루어져서 낮은 저진공 상태를 유지해야만 우리가 분광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0나노나 200나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VUB 스펙트로미터로 명명된 진공장치들이 사용이 되고, 또 이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옵틱스에서 공부해봤지만 마그네슘 플로라이드나 칼슘 플로라이드처럼 100나노나 200나노가 투과 가능한 윈도우를 사용하면 분리된, 즉 챔버와 분광기를 분리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50나노에서 100나노, 즉 VUB 영역이지만 100나노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투과가 가능한 윈도우나 렌즈 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오리피스를 사용하고 특별히 제작된 램프들을 사용하여 흡수 분광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VUB 레인지 이하에서부터는 사실 우리가 보통 전구라고 얘기하는, 혹은 수은 램프, 이런 램프들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또 플라즈마를 가지고 램프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UV 영역에 대해서는 50나노 영역은 보통 EUV라고 하는데요. 이 영역도 특별히 이 영역에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는 EUV 스펙트로미터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걸 커버하진 않지만 우리가 관심
되는 아톰과 분자들에 대해서 측정하는 영역들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부터 흡수가 되는 물질들입니다. 그 비저블 영역 같은 경우는 아르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비저블 가시광 분광기를 사용할 수 있고 널리 활용된 램프들 LED나 지논 아크 램프, 레이저, D2 램프들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UV 그리고 추가적으로 U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관찰하는 영역이 CF나 CF2, OH, 그리고 알루미늄 플로라이드, 실리콘 플로라이드, 그 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와 같은 많은 화학 공정에 사용되는 그 분자나 원자들이 이 영역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부터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도 UV 영역을 방출할 수 있는 램프들이 LED나 지노나크 램프, D2 램프 등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며 기존의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역에서 하나 주의할 점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시광 분광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블레이즈 앵글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시광 분광기는 블레이즈 앵글이 500나노미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는 가시광 영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UV 영역에서 어떠한 이런 광 흡수를 관찰하고 싶다면 블레이즈 앵글이 300나노 분광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VUV 및 아래 영역인데요. VUV 영역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것들은 수소, 나이트로젠, 옥시전, 그 다음에 아톰 옥시전 분자, 오존, 하이드로 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C2F4, CF3와 같은 원자 단위의 원자 단위의 종들을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VB 램프가 LED나 지논 아크처럼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제작된 플라즈마 램프를 쓴다든지 그리고 또 이 영역에서는 이 영역을 투과할 수 있는 마그네슘 플로라이드, 칼슘 플로라이드 같은 윈도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VUB 영역에 맞는 진공 시스템이 구축된 VUB 분광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100나노 이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로린 한 90나노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요. 플로린 같은 원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플로라이드나 칼슘 플로라이드 윈도우조차도 사용할 수 없고 이에 특화된 분광기를 사용해야 하며 그리고 윈도우 없는 중간에 윈도우가 없이 오리피스나 디프레션 펌프를 사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단점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흡수법 OAS의 대표적인 방법인 UVAS, 즉 울트라바이올렛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우리가 BBUVAS라는 약자를 쓰는데요. 이 경우는 브로드밴드, 즉 램프 자체가 특정 싱글 파장이 아닌 브로드한 영역을 보이는 램프를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BBUVAS라는 또 약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UV 영역에서 흡수되는 종의 밀도 측정을 위한 광흡수 진단법으로서 일반적으로 UV 영역에서 연속 스펙트럼, 그래서 우리가 브로드밴드란 말을 쓰죠. 연속 스펙트럼에 방출되는 광원을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지논 아크나 듀테륨 램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LED 개발이 아주 좋아서 LED가 UV 쪽에서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LED가 선호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 UVAS 같은 경우는 약간 끼인 영역, VUB와 가시광선 영역에 낀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비저블 분광기도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오픈된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진공 시스템이 없는 오픈된 시스템에서 광학기구들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지논 램프나 듀테륨 램프와 같은 라이트 소스가 있다면 렌즈를 가지고 포커싱하고 아이리스를 두고 그리고 미러를 두어서 포커싱을 통해 플라즈마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셔터를 두는 경우들도 있고 안 두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흡수되는 정도의 시그널이 매우 작은 경우 측정이 메저러블한 값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셔터를 이용해서 여러 번 측정을 통하여 인티그레이션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커싱 램프 와 컬리메이팅 램프를 이용하여 이 특정 영역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영역 전체에 대해서 흡수가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어 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빛의 그 세기가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한 영역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광기를 통해서 그 값을 측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흡수법은 아래 식에 있는 비얼 램버트, 비얼 앙베르식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관찰하는 값은 라이소스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즈마가 없을 때 먼저 관찰합니다. 그러면 플라즈마가 없다면
초기 값을 노멀라이즈 시키면 1이라는 값이 되겠죠. 램프의 값. 물론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플라즈마가 없는 경우에 값을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를 켰을 때 투과되는 특정 파장에서의 투과되는 빛의 색이 결국 이게 IT가 되겠죠. IT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I0에서 IT를 뺀 값, 이 영역이 광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다음 그림처럼 A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I0분의 IT, 이걸 fractional intensity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가 아래 그림처럼 결국 익스포넨셜의 함수로 나타날 수 있고, 이 알파 값을 구하게 되면 알파 값이 n 시그마 L, 플라즈마의 길이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특정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이 그림에서는 OH가 되겠는데, OH에서 흡수 크로스 섹셔널, 업섭션 크로스 섹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n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램프를 쓸 것이냐? 우리가 보통 브로드밴드 UV 램프를 쓰는데요. 대부분 모든 파장에 대해서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아래 그림에 보시면 많이 활용되는 진원 아크 스펙트럼인데요. 보시면 반듯하다가 뾰족뾰족한 라인 스펙트럼들도 있고 아주 지저분하죠.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어느 영역을 관찰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이 빨간 박스인 300에서 350나노, 200에서 350나노 영역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값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연속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값으로 우리가 관심 있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연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D2 램프 같은 경우에도 아래 그림처럼 이건 좀 더 이거 MGF2를 이용한 경우, MGF2를 써서 쓰는 경우인데요. 100나노부터 유니폼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200에서 300나노 영역에서 아주 유니폼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관심 영역에서의 램프의 세기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되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측정하는 시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램프가 선호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까지는 진원 아크나 D2 램프가 많이 활용되었는데요. 결국엔 진원이나 D2 램프 같은 경우에도 아크 디스차지를 이용한 플라즈마이다 보니까 이게 인가되는 볼티지에 따라서 좀 불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LED 쪽에서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LED가 기존에 가시광 영역만 나오다가 지금은 특정 영역의 파장, 가우시안 파장이긴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 다음처럼 유니폼한 균일한 연속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램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소랩의 UV 램프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를 보시겠지만 240나노에서 260나노로 어떻게 보면 이 밴드위드스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 웨이브랭스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영역은 보통 앞서 보시겠지만 한 5에서 10나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돼 있고, 그리고 외부 볼티지에 따라서 이 시그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LED를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LED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장 영역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영역만 커버가 된다면 사용이 가능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쌉니다. 진원아크나 D2 램프 대비 거의 100분의 1 수준의 가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좋고, 또 하나는 LED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어떤 회로를 통해서 타임 리저블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펄스로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텐시티도 좋고 반복성도 좋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진원에크나 이 D2 램프에 대비 인텐시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잘못하면 플라즈마 시그널에 묻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LED 램프의 시그널과 플라즈마의 빛의 세기와의 관계를 잘 살펴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UV OES를 가지고 실제 한번 실험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흡수되는 파장과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파장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만약에 램프의 빛이 1이라는 값으로 균일하게 나오는데, 이때 플라즈마를 켰더니 램프의 빛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이 흡수된 값을 가지고서 밀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플라즈마를 향해서 우리가 분광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램프가 없더라도 플라즈마는 빛을 방출합니다. 이 빛을 방출하는 부분이 만약에 방출하는 영역이 흡수되는 영역과 동일하다면 이를 우리가 레조넌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레조넌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동일하다고 하다면 사실 얼마나 흡수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램프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를 켜서 램프에 투과되는 빛을 받습니다. 이 값이 순전히 플라즈마에서 흡수된 값이 되면 좋은데 램프를 끄고 플라즈마만 켰더니 다음 그림처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램프를 켜고 플라즈마도 켰을 때 투과된 램프의 세기가 모두 순수하게 플라즈마로부터 흡수되고 남은 값이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일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실제로는 플라즈마로부터 흡수된 값은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있다 보니 작게 표현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식은 그냥 t가 I0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t라는 값에 사실 플라즈마도 켰기 때문에 플라즈마 빛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라는 값으로 안 하고 PL이라는 값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파장과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파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어-램버트식을 좀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흡수만 일어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게 종의 밀도를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방출 스펙트럼, 그죠? 순수하게 플라즈마로부터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을 제거해야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도 켜고 램프도 켰을 때 빛은 램프만 켰을 때 빛에서 흡수된 경우에 거기에 더해서 플라즈마 빛이 같이 관찰이 되는 거죠. 분광기 자체는. 분광기는 이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흡수된 빛은 무엇이냐? 흡수된 빛은 램프의 빛에서 플라즈마와 램프를 켰을 때 투과된 빛에서 플라즈마만 켰을 때 빛을 뺀 것을 빼줘야겠죠.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플라즈마의 빛을 나중에 더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고민을 잘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따라서 실제로 흡수된 값은 Absorptional Fractional Intensity I0분의 I 람다는 램프의 빛의 비율 1에서 램프의 빛분의 플라즈마를 켰을 때의 빛에서 플라즈마와 램프를 동시에 켰을 때의 빛에서 플라즈마만 켰을 때의 빛을 빼줘야만 합니다. 우리말인데 계속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따라가면 다음과 같죠. 그래서 다음 식으로부터 우리가 플라즈마 내부에 존재하는 종의 인텐시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는 대로 램프의 빛이 있다면 램프의 빛이 있고 그리고 플라즈마도 켜고 램프도 켰습니다. 그럼 빨갛게 나오겠죠. 죄송합니다. 파랗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램프만 따로 켜고 플라즈마만 따로 킨 값을 더하면 당연히 세기가 더 크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플라즈마만 켰을 때 동일한 파장에서 빛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빼줘야만 실제 플라즈마에서 흡수된 값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즈마로부터 흡수된 absorption intensity만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가
플라즈마의 업섭션 크로스 섹션을 가지고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업섭션 스펙트로스코피를 가지고 분자나 원자의 밀도를 구할 때는 라인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업섭션 인텐시티가 다음 그림처럼 나왔다. 그랬을 때 이 라인들이 우리가 혹시 알고 있는 크로스 섹션을 알고 있는 값들이라면 이 식에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식에 그냥 집어넣으면 알파라는 값은 결국엔 밀도와 그 종의 밀도와 흡수된 길이와 크로스 섹션이기 때문이죠. 그럼 크로스 섹션 값 여기다 라인 하나 집어넣고 플라즈마 길이 집어넣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A 값을 구했잖아요. A 값을 실험적으로 구했으니까 그러면 IL분의 IA인 relative intensity 혹은 absorption fractional을 구하게 되면 exponential만 남고 로그를 취하면 A 값만 남겠죠. 알파 값만 남겠죠. 그러면 N 값이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원자 라인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을 경우입니다. 혹은 분자 라인 하나만. 즉 레졸루션이 굉장히 높아야겠죠. 그래서 원자나 분자 라인인 경우 하나의 파장 성분을 이용해서 업서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굉장한 고분해능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예로 들고 있는 OH 분자의 경우에는 0.01 나노미터, 거의 0.1 옹스트롱의 분해능을 가지는 분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을 저분해능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안 좋은 분해능은 아니고요. 저분해능의 분광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로테이셔널 템퍼러처를 구할 때처럼 신테틱 스펙트럼 메소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합성 스펙트럼 메소드를. 말 그대로 얘가 분해되는 빛의 세기가 흡수돼서 나오는 빛이 흡수되는 나와서 빛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델타 펑션이 돼야겠죠. 그런데 왜 벌어지느냐? 물론 도플러 이펙트도 있고요. 분광기를 통해서 나오는 인스트루먼털 이펙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도플러 이펙트와 인스트루먼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측정을 통해 기체 온도를 구하는 거죠. 알고 있다면 업섭션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능한 분자 라인들의 모든 업서션 크로스 섹션을 알고 있다면 사실 앞에 식에서도 무엇이 있었냐면 분자 라인 하나만 가지고서 업서션 크로스 섹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양한 분자 라인에 대한 업서션 크로스 섹션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평균값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절대 밀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해능이 안 좋은 경우에 가능한 분자 라인들에 대한 모든 업서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업서션 크로스 섹션을 알고 있고 내가 사용하는 분광기의 인스트루먼털 브로데닝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역으로 기체 온도를 우리가 측정하여 알고 있다면 도플러 이펙트와 인스트루먼털 브로데닝 그리고 플라즈마 길이 등의 조건을 이용하여 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잘 안 보이는데 기체 온도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임의로 우리가 이 흡수하는 종이 밀도가 얼마겠거니 하고 집어넣고 그 다음 플라즈마 길이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그 로렌치안 죄송합니다. 인스트루먼털에 대한 브로딩 집어넣고 로렌치안도 가정해서 집어넣게 되면 위식처럼 임의에 주어진 밀도에 대해서 다양한 흡수 스펙트럼, 프랙셔널 흡수 스펙트럼이 프랙셔널 인텐시티가 되겠죠. 프랙셔널 업섭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밀도를 마찬가지로 찾을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인스트루먼털 브로드닝의 이펙트들을 가우시안으로 가정할 거냐, 아니면 뭐 로렌치안이냐, 보익 프로파일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50개 정도에 해당하는 OH 로테이셔널 스테이트를 고려하여서 OH에 대한 합성 흡수 스펙트럼을 구해서 실험치와 비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OH뿐만 아니라 CF2와 같은 밀도도 진단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CF2 같은 경우에는 보통 UV 레인지에서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을 통해서 업서션 스펙트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실제 실험을 보게 되면
램프만 켰을 때는 이렇게, 이때는 저희가 LED를 이용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LED, UV LED를 이용하였는데요. UV LED가 245부터 260까지 비교적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즈마하고 램프를 동시에 켰을 때, 플라즈마와 동시에 램프를 키면 에미션도 있겠죠. 물론 이 경우도 없어지기 때문에 켜면 아래 파란색 그림처럼 이렇게 램프를 잘 따라가다가 흡수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값들을 램프의 값으로 나누어져서 나누고, 또 물론 이제 플라즈마만 또 키게 되겠죠. 플라즈마만 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제거를 통하여 absorption intensity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absorption intensity만. 이 실험 그림이 전형적인 CF2에 대한 absorption 스펙트럼이 되고요. 이때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알려져 있는 absorption CF2에 대한 absorption 크로스 섹션과 알려져 있는 주어진 밀도를 가지고 그래프 합선 스펙트럼을 구해서 피팅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시그널이 많이 좋진 않았지만 피팅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밀도를 또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서서는 브로드밴드 UV 영역을 이용하여서 보통 분자들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앞서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들 중에는 원자 형태의 종들이 많습니다. 특히 화학 반응에서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즈마 공정과 같은 이런 경우에 수소나 탄소, 질소, 플루린 이런 원자들의 그 원자 레디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자 밀도 측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UV를 이용한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나타나는 원자들에 대한 원자들의 종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 원자 라인들, 수소, 플로린, 카본,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이런 들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외부 빛을 맞아 흡수되는 업섭션 영역들이 대부분 VUV 영역입니다. 특히 수소 같은 경우는 라이만 알파 영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높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파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VUV 램프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VUV 영역에서 이 파장들을 커버할 수 있는 브로드한 램프가 있다면, 연속 스펙트럼이 있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흡수되는 그 길이가 원자 라인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심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장의 빛들은 대부분 셀프 업소션이라고 합니다. 셀프 업소션. 그러니까 앞에서 OH나 CF2도 어떻게 보면 셀프 업소션 라인들이죠. 레조넌스 라인. 즉 이들은 빛을 동일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동일한 파장의 빛을 내놓습니다. 즉 이야기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외부에 어떤 램프가 있을 때 만약에 수소 라이만 알파에서 빛이 흡수가 됐다면 이 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찰을 할 때 이 영역에서 에미션도 존재한다는 것 사실이죠. 플라즈마에서.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그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가 약간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는 기본적으로 브로드한 램프가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VUV 영역에서는 앞에 LED가 더 개발되면 참 좋을 텐데요. 하여튼 LED나 지논 아크나 D2 램프처럼 기존에 잘 알려지고 상용화된 램프가 이 영역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종마다 다른 파장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파장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VUV 램프가 상용화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상용화의 의미는 사실 뒤에 말씀드릴 것겠지만 누군가 만들어서 팔면 다 상용화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의 램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VUB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들은 대부분 셀프 업섭션, 즉 레조넌스 라인입니다. 그 얘기는 동일한 빛의 파장을 흡수하지만 동일한 빛의 파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소의 그 종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소의 파장, 즉 121.6나노의 빛을 내는 파장의 램프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소 플라즈마를 진단하기 위해 또 다른 수소 플라즈마가 있으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이런 VUB나 EUB 영역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 업서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위해 사용되는 램프들이 플라즈마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떠한 플라즈마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느냐,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라이소스를 만드는 서파트론이나 RF를 이용한 ICP나 DC를 이용한 마이크로 할로 캐서드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소스는 그대로 놓고 집어넣어주는 가스만 바꾸게 되면 우리가 특정 다양한 파장의 램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커머셜한 램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 다 제품으로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수소를 측정하겠다 하면 마이크로 할로 캐서드를 샀을 때 수소가 안에 밀봉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소가스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마이크로 할로 캐서드를 갖고서 산소를 집어넣으면 산소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러한 그 아토믹 라인에 대해서 VUB 업소션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이 영역은 특별히 또 VUB AS라고 불러보겠습니다. VUB AS는 보통 100에서 200나노 영역의 에너지 파장을 보는 건데 대부분 에너지가 높아서 대기 중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UV 업소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램프를 여기다 두고 이런 진공 라인 플라즈마를 통과해서 이 스펙트로미터로 갈 때 이 부분이 진공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공이면 좋지만 진공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를 쓸 수 있는데 VUB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램프가 있고 플라즈마를 통과한 다음에 이 VUB 모노크로미터 자체가 다 펌핑을 통해서 진공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플라즈마와 이 분광기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MgF2나 칼슘 플로라이드처럼 VUB 영역이 투과 가능한 윈도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VUB 이하의 영역 100나노 이하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과 가능한 매질이 없기 때문에 오리피스와 챔버 사이에 디퍼렌셜 펌프를 이용하여 측정에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 가능한 램프들은 마이크로 할로 캐소드 ICP 서파트론처럼 고밀도 플라즈원을 사용하거나 그 안에 헬륨과 아르곤 같은 걸 희석시켜서 램프 자체의 셀프 업소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복잡한 식들이 나올 텐데요. 그 식들을 다만 하나하나 따라가기보다는 왜 이 식들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 특히 원자 라인에 대한 절대 밀도를 측정한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소 원자 밀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애싱, 산화막 형성이나 유기화합물 제거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또 TiO2나 알루미늄 옥사이드 같은 증착에서도 이 산소 원자의 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산소 원자 밀도를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존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액티로미터의 방법을 이용하면 산소 원자 밀도를 측정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절대 밀도, 산소에 대한 절대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영역을 우리가 관찰하고 흡수되는 걸 볼 것이냐.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130.2나노미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앞에 브로드밴드한 UV 램프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산소 플라즈마를 램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130.2나노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앞서서 브로드밴드한 램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영역,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영역에서 램프가 동일한 세기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흡수된 거를 관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VUB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램프 자체에서 나오는 라이트 소스의 파장 자체가 브로드하기보다는 라인 소스가 됩니다. 라인 파장입니다. 라인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의 프로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스의 인텐시티, 플라즈마를 안 켰을 때 램프의 인텐시티가 이렇게 라인으로 나옵니다. 이 라인이 찌글찌글하거나 라인이 이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야 정확한 인텐시티를 구할 거니까. 그리고 플라즈마를 안 켰을 때의 플라즈마를 안 켰을 때 소스 인텐시티고 플라즈마를 켰을 때의 소스 인텐시티.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업소션 인텐시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소스 플라즈마를 안 켰는데 플라즈마를 킨 것보다 더 높아요. 플라즈마를 킨 게 램프와 플라즈마의 세기가 더 높아요. 보통은 램프의 세기가 있으면 플라즈마가 흡수되니까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데, 작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세기가. 그런데 더 커졌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플라즈마에서 이미 산소가 나오고 있어요. 산소 빛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 램프를 하나 뒀어요. 여기서 동일한 파장의 산소 빛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HV는 얘는 세 개가 오는 것이 플라즈마에서 흡수되면 하나만 왔어요. 하지만 플라즈마 자체에서 동일한 파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더해져서 우리는 관찰이 되겠죠. 두 개가 더해져서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램프만 켰을 때보다 물론 플라즈마의 세기에 따라서 이 크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지겠지만 플라즈마 자체에서 동일한 파장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램프를 켰을 때 플라즈마를 켰을 때의 빛이 램프만 켰을 때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동일한 식 I0를 구하기 위해서는 IA를 구하기 위해서는 I0에서 IPL 빼기 IP를 반드시 해야 하고, 죄송합니다. IT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죠. 그때 A라는 값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 업서번스인데 이걸 업서번스 마이너스 KL로 이렇게 또 표시할 수 있습니다. K는 업섭션 라인 인텐시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KL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만 앞에 식에서는 브로드한 거에서 요 인텐시티를 봤다면 지금은 라인에서 또 라인을 봐야 하니까 인텐시티는 어떻게 되죠? 원래 어떤 특정 라인 인텐시티는 면적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장에 대해서 적분을 다 해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 K는 밀도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건 결국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억시전인데요.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조심해야 할 건 수소 라인은 좀 다릅니다. 수소 라이만 알파 같은 거는 120밀라노에 하나의 파장만 있는데 얘는 트리플릿입니다. 트리플릿이란 뭐냐? 이렇게 에너지 준위에서 세 군데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세 개의 파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 및 방출하는 파장이 동일한 공진, 그러니까 레조넌스 라인이 트리플릿 트랜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30.2, 130.4, 130.6처럼 아주 촘촘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릿 라인을 잘 분해할 수 있는 분광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흡수 스펙트럼을 다 구하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130.2에 대해서만 구한 다음에 이들은 열평형 상태에 있다면 그 인텐시티, 이걸로 이제 브랜칭 레이쇼라고 하는데, 인텐시티 세기가 5대 3대 1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계산을 해서 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J2에 대해서만 밀도를 구한 다음에, 사실 전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얘네들이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얘네들이 여기 됐다가 떨어질 때는 약간 트리플릿으로 다르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절대 밀도를 재려면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관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에 대해서만 관찰한 다음에 5대 3대 1 과정을 통해서 전체에 대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세 개에 대한 업소션 크로스 섹션을 다 알고 있다면 세 라인에 대한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진행해서 구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이 셀프 업소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씩 더 어려워지는데요. 처음에는 램프가 있고 램프에서 빛이 나오다가 플라즈마에서 흡수가 돼서 빛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브로드밴드에서 램프에서 빛이 줄은 트랜스미턴스를 구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쉽게 밀도를 구했는데, 그죠? 두 번째는 플라즈마가 있고 램프가 있는데 램프에서 빛이 나오는데 투과가 됐죠? 투과가 됐어요. 플라즈마도 켜고 램프도 켜고 플라즈마 자체에 에미션이 있어요. 그죠? 플라즈마 자체에 에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과된 빛은 IPL 더하기 IP가 되겠죠. 플라즈마 빛. 그죠? 우리가 이제 관찰한 빛이, 사실 투과라고는 안 하죠. 관찰한 빛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야 됐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플라즈마가 있어요. 램프가 있어요. 램프가 라인 소스예요. 라인 소스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라인 소스다 보니까 라인 소스는 어떤 라인이냐? 레조넌스 라인. 셀프 업소션 라인이에요. 동일한 파장을 흡수하고 동일한 파장을 내요. V1, V2가 같아요. 동일한 파장을 내고 동일한 빛을 내요. 그래서 사실은 램프의 빛이 두 개가 나와서 투가 돼서 하나, 그 다음에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빛, 오케이, 고려하면 되겠네. 그러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램프에서 나오는 빛이 원래는 얘가 아니었어요. 이거보다 더 강한 놈이었는데 이 램프 내에 또 플라즈마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단점이 되네. 얘가 흡수가 된 빛이 나온 거예요, 이미.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미 흡수된 빛이 나와서 다시 플라즈마에서 흡수된 거예요. 그럼 내가 관찰한 거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ICP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합시다. ICP에서 흡수된 애인가? 흡수되고 나온 빛일까? 아니면 램프에서 흡수되고 ICP에서 또 흡수된 빛일까? 만약에 RA라면 램프에서 흡수되고 ICP에서 흡수된 걸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그래놓고선 구한 게 ICP에서 흡수된 밀도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셀프 업소션이라고 하는데 얘를 고려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방법은 램프 내에서 셀프 업소션을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 고려하든지 램프에서 흡수를 고려하든지.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돼요. 오른쪽은 램프예요. 지금 플라즈마 램프에서 750켈빈에 1 곱하기 10의 11승 정도의 낮은 밀도를 갖고 있는 램프라면 이렇게 프로파일이 예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램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즈마에 집어넣어서 흡수되는 걸 보면 되겠죠. 얘가 흡수되는 걸 보면 돼요. 그런데 램프에서 산소의 밀도가 1 곱하기 10의 5승으로 굉장히 높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램프를 내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미 플라즈마 내에서 흡수가 일어나서 아래 그림처럼 센터에서 흡수가 가장 큽니다. 뿅 들어간 빛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램프로 쓰는 거예요. 이 빛을 가지고서. 그러면 ICP를 통과한 다음에 나온 프로파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ICP에서 이만큼이나 흡수됐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있느냐, 이 프로파일에 디스토션이 생기니까, 그래서 심플하게는 램프가 있으면 여기에서 램프에 빠져나오는 영역에서 램프의 두께를 고려해서 흡수가 된다. 두께만큼. 얘도 흡수 개수를 갖고 있다. K0S만큼의 흡수 개수를 갖고서 다음 통과하는 레이어에서 흡수되면서 나온다. 그래서 I0를 금방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미 흡수되고 난 소스에서 흡수되고 난 빛이죠.
빛을 I0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I0는 그냥 램프의 빛을 적분하면 됐는데 거기에 KVS, 즉 램프에서의 흡수 개수죠. 램프에서의 흡수 개수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걸 I0로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I0 젤이 이게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쵸? 식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갖고서 업서션 테이블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실제 ICP에서 얼마만큼의 밀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셀프 업섭션을 고려해서 업섭션 인텐시티, 업섭션 되는 정도를 구해보면 몇 퍼센트가 나왔다. 그러면 밀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안 하려면,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안 하려면 셀프 업섭션을 없애면 돼요. 금방 이 이론에서 봤지만 산소의 밀도가 적으면 셀프 업섭션이 안 일어나요. 그냥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셀프 업섭션이 없게 어떻게 만드느냐? 램프에 산소 밀도를 줄이면 되겠죠. 램프에. 어떻게? 헬륨이나 아르곤을 많이 넣어서 희석시키는 거죠. 그럼 얘 자체의 밀도가 적어지겠죠. 다만 얘 자체가 밀도가 적은데 고밀도 플라즈마를 이 세기가 너무 약하면 흡수되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고려하셔서 만약에 내가 ICP에서 이 홀더 위에 굉장히 쉬스 영역에 중성종의 밀도가 적은 경우, 사실 뭐 여기는 전자 밀도는 거의 없고 이온 밀도만 있다고 하지만 중성종은 다 이렇게 디퓨전 되기 때문에 뭐 꼭 작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성종의 밀도가 작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실수 영역의 로우 프레셔에서 중성종의 밀도가 작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셀프 업섭션을 없애버린 램프를 갖고서 흡수 진단법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말씀드린 셀프 업섭션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램프의 온도와 밀도에 따른 업섭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을 막 시켜보는 거죠. 희석을 어떻게 제어했느냐? 헬륨을 막 집어넣으면서, 그죠? 그러면 이게 이론치입니다. 이론치. 그래서 비교 샘플 업섭션 되는 걸 보면 한 10에 플라즈마 밀도예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밀도를 이론치거든요. 플라즈마 밀도가 1에 ICP의 밀도가 있다라고 고정시켜 놓고 ICP를 통과했을 때 램프에서 통과했을 때 업소션 되는 거는 사실 셀프 업소션이 없다면 내가 램프를 아무리 바꿔도 얘가 고정돼 있잖아요. 플라즈마가 고정돼 있으니까 업소션 되는 양은 똑같겠죠.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램프에서의 밀도가 높아지면 갑자기 업소션이 떨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는 밀도가 변함이 없는데 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온도 디펜던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불활성 기체를 활용해서 셀프 업소션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셀프 업소션을 아예 고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사전에 연구가 된 후에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진행해야 정확한 밀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험적으로도 한번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면 산소량들을 변화시켰을 때 플라즈마만 켜고 플라즈마 램프 같이 켜고 램프만 켜고 얘는 램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끄고 플라즈마만 켜고 양쪽 같이 켜고 램프만 켜고 이걸 반복해서 실제로 산소 양에 대해서 업소션 인텐시티를 그려보게 되면 변함이 없다가 50%로 변함이 없다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산소 파셜 프레셔가 증가할수록 업소션 인텐시티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산소량을 좀 줄여보면 셀프 업소션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보통 5% 이하, 보통 1%인 경우가 제일 좋은데요. 고밀도 플라즈마를 측정할 때는 1% 이하의 램프 세기가 작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작동이 되면 셀프 업소션을 잘 희석시켜서 셀프 업소션을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셀프 업소션을 고려해서 우리가 VU병에서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를 진행하게 되면 왼쪽처럼 실험치 값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업소션 인텐시티에 따라서 테이블을 따라가게 되면 플라즈마 밀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중성종의 밀도, 아톰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를 특별히 쓸 때
기체 온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플러 브로딩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기체 온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 플라즈마 진단법이 됐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체 온도를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제 수소가 아닌 산소가 아닌 수소인 경우입니다. 산소인 경우에는 아까 트리플릿이어서 좀 더 복잡했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라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PECVD를 이용한 방막태양전지나 TFT에서 아모포스 혹은 핵융합 원저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이 수소의 밀도 측정이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처럼 라이만 알파의 레조넌스 라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어브sorption을 고려한 경우에 레전스 라인이니까 고려한 경우에 실제 실험을 해보면 램프만 켰을 때, 같이 켰을 때, 플라즈마만 켰을 때 신호가 거의 약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소 밀도를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실 뭐 간단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실험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 패스도 정확히 맞춰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포커싱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램프에서 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야 하는, 우리가 측정하는 시간 동안에 램프가 세기가 변해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램프의 세기가 변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수 있다면 다른 플라즈마 그룹보다 더 많은 플라즈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 플라즈마 스펙트로스코피 중에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를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플라즈마 스펙트로스코피는 OES로 나눌 수 있는데 OES는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보는 거고 OAS는 플라즈마 밖에 램프에 흡수되는 정도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OES나 OAS는 기본적으로 라인 오브 사이트, 즉 이 빛의 경로에 따라서 적분된 라인 인티그레이트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로컬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레이저는 우리가 굉장히 작은 영역의 빛을 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스팟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하면 로컬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좀 더 고급 정보들을 다이렉트로 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이저라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가다 보니 조금 이제 코스트 면에서 문제는 있긴 하고 또 레이저 자체가 굉장히 코헤런트한 라인 패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라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다 실험적으로 커버가 된다면 아주 고급 정보들을 플라즈마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진단법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레이저를 이용한 플라즈마 진단법의 대표적인 LIF나 탐슨 스캐터링 그리고 튜너블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업소션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진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 연구실에는 없어서 제가 직접적인 실험에 대한 경험들은 많지 않고 일부 우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헬륨 니온 레이저 같은 거를 이용한 진단법들에 대한 소개도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의 실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 광학적 진단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